자, 그동안 임명, 그까지 가지도 않고 지명만 되기도 전에도 정치권에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고요. 말들이 많았는데 오늘 드디어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죠. 이제 인사청문회 남기고 있는데요. 이 주제 첫 번째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 이동관 후보자가 어떤 입장, 소감을 냈는데 이런 내용이 포함돼요. 가짜뉴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소감을 담았는데 오늘 대통령실의 발표 그리고 뒤이은 이동관 후보자의 소감 발표가 있습니다. 보시죠. 대통령께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명코자 합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계에 오래 종사하신 그야말로 언론계 중진으로서 대통령실 대변인 또 홍보수석 비서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 각국 정부, 시민 단체가 모두 그 대응에 골몰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 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 가지 앞으로의 어떤 구상을 예상할 수 있는 약간 포부성 어떤 아이디어 이런 걸 좀 내놨어요. 자, 오늘 여야 정당에서 당직을 맡고 계신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우선 민주당의 정구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신데요. 일단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일단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온 지 벌써 2달 정도 됐거든요. 예. 2달 동안 임명 안 한 거 보면은 본인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에서도 보기에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학폭 논란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만 이분이 어쨌든 MB 정권에서 어쨌든 방송통신업 관련했었고 그 당시에 예. 뭐 YTN 기자들 해직됐었죠. MBC PD 수첩 예. 구속 수사했었죠. 그다음에 지금 KBS 사장 해임시켰죠.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방송 장악의 상징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인들 보니까 대다수의 언론인들도 반대하고 있고 그런데 임명하는 거 보면 예. 그냥 뭐 원래 지금 뭐 이렇게 뭐 정상화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방송 장악 시도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구택 부원장이 이제 민주당 시각을 이제 반영하면서 이제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오늘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 지명이 공개된 이후에 반응들이 좀 나왔거든요. 굉장히 좀 강한 목소리가 담겼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많고 방송 장악 의도가 명확한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국민을 우습게 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폭력적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했습니다. 먼저 9호로부터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자 즉각 중단하라. 언론자 기술자 이동관 지명 즉각 철회하라. 자, 국민의힘의 유희석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지금 야당은 뭐 처리하라. 지금 이 무더위 속에 그 대통령실 앞에 가서 지금 뭐랄까요? 기자회견일까요? 집회일까요? 이런 모습까지 보였어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후보자가 이제 지명이 됐죠. 예. 한 2달 걸렸는데 그 이유가 뭐 대통령실에서 탐탁지 않게 여긴 게 아니고 전임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 만료와 관련해서 이 잘못하면 청문회를 2번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고려한 그런 이제 시기 조절이라고 봐야 되고요. 예. 이동관 수석이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15년 정도 전에 예. 이제 홍보수석 대변인 이렇게 쭉 지내면서 방송 관련한 언론 관련한 일을 하신 분인데 그때 일을 이제 다시 상기해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다 이렇게 예. 지금 야당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언론 장악이라는 그 생각을 굳이 지금 막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언론 장악이라는 거를 과연 그럼 누가 했으면 그럼 직전 정권에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정권을 5년 동안 맡겨주신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그 예. 정부를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언론 정책도 펴는 것, 거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도 이 정부입니다. 예.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에 집중을 해서 평가를 하실 일이지 아직 일도 시작하지 않은 지명자에 대해서 예. 과거의 일을 본인 야당의 어떤 시각으로 저렇게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저렇게까지 국회의원이 가서 할 일인가. 예.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니고 청문회를 제대로 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 준비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인사청문회 날짜도 안 잡혔습니다. 약간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건데 오늘요 여당에서도 어떤 반응, 입장 이런 걸 좀 내놨거든요. 그 모습도 확인해 보죠. 방송 장악 전문가는 바로 민주당 정권 아닌가요? 지금 민주당 정권 하에서 방송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방송의 질서를 새로 잡아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추진력과 전문성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검증하시면 될 일이지 아직 검증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레짐작으로서 이렇쿵저렇쿵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 중에 발표한 논평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동관 관련도 좀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걸로만 가겠습니다. 자, 기자님, 다른 지금 오늘 이 시간은 고위당정 협의 브리핑에 대한 백풀입니다. 현안 백풀이 아니니까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논평으로 대신하니까 그 제 입장이라고 저희 입장입니다. 오늘 기자들하고 약간 신경전이 좀 있었어요. 그 질문을 받고. 자, 요거 장윤성 기자, 그 다음에, 이상희 교수 이렇게 두 분 제가 들었는데 우선 학폭 관련해서 이게 사실 청문회 쟁점이 될 거라고 예상이 좀 되거든요. 자녀 학폭 문제.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문제가 별로 없다 이런 입장으로 판단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거 좀 오늘 전체적인 지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청문회에서 좀 어떻게 좀 쟁점이 될까요? 어떤 부분들이. 2분 안에 말씀드려야 되죠. 압축을 좀 해주세요. 예. 네,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고백부터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예. 현근택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진짜 15년 전에 언론 장악을 시도했고 MB 정부에서 예. 언론에 대한 단압을 했다 이런 어떤 비유 그러한 어떤 형태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같이 근무했습니다. 제가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에 청와대 근무를 하셨으니까. 2년 동안 같이 근무했는데 제가 방송 장악을 했으면 저도 아마 그게 포함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당시 그걸로 조사도 많이 받았는데 억제로 힘의가 없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좀 객관성이 있을까 같은 그런 신명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방송 장악 시도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유추를 해보자면 기억을 다 잊어버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직 대통령을 설치류에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광우병 사태부터 시작해서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이 부분이 아주 극성을 부릴 때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청와대 실무적 담당자 그 책임자들이 이걸 방관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사실상 직무유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해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위기를 순화시키는 그런 어떤 작업들은 있었다 봐야 되겠죠. 이번 인사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합니다. 인사가 잘 됐느냐, 정무직 인사가 잘 됐냐 못 됐냐의 판단은 사실상 지금 하는 건 거짓말이죠. 왜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적에 대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정책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잘 됐다 못 됐다로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은 상징성 또 그렇게 되겠다라고 가정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인사를 할 때는 흔히 야당에서 반대를 많이 할수록 야당에서 많이 시끄러울수록 이건 잘된 인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긍정적 의미로 어떤 요건에 의해서 자격에 의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우리 여권의 그 인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야권이 부담을 하는 야권이 그러니까 부담을 갖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만 봤을 때 저는 잘된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야권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가지고 해석을 곁들여 주셨어요. 자, 이번엔 장윤성 기자. 자, 이제 청문회가 날짜가 잡히고 진행이 되겠죠. 쟁점이 좀 어느 정도 어떤 거로 좀 구별될까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이제 오늘 이제 지명이 됐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국회로 이송이 될 거고요. 그러면 8월 19일까지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될 8월 겁니다. 19일까지 끝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8월 20일 정도에 이제 들어갈 텐데
기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최근에 기자들 대상으로 10,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기자협회에서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 80%가 반대했습니다. 적합한 인사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이 취재를 하면서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지금 기자들이 이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특보를 임명하는 것은 기자들과 한판 붙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업 언론인 오늘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기자들 차원에서 저널리스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청문회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아마 이동관 후보자가 답변할 기회가 있겠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언론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앞서 이제 질문 주신 내용을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동관 후보자도 뭐 BBC, NHK 같은 공영방송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게 편성권입니다. 이 편성권은 사실 방송국 자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의 독립은 그 어떤 정권으로부터 그리고 그 어떤 자본으로부터도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언론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이동관 특보가 했었던 일들을 보면 좌편향 진행자 퇴출과 출연자 교체를 권고한다. 그리고 KBS 좌편향 간부, 무소신 간부를 반드시 퇴출하거나 보직을 변경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하고 덧붙여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들 학폭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죠.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좀 임명이 늦어진다라는 소문도 있었고요. 뭐 앞서 말씀하신 이제 시기 인사청문회를 2번 해야 되는 차원 뭐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큰 정순신 사태 때도 알 수 있듯이 이 아들 학폭 문제를 청문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준비할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그냥 괜찮다고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부 말씀 중간중간에 들어보면 앞으로 청문회 때 어떠한 질의가 나올지 그리고 어떤 점이 쟁점이 될지 이런 거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의 어떤 행적 그리고 지금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자녀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으로 좀 크게 범주가 좀 나눠질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동관 후보자가 본인의 어떤 이 지명 소감으로 가짜 뉴스 언급을 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 이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합니다. 그래서요. 우선 가짜 뉴스와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길지 않은 영상인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이게 위에는 진짜고요. 밑에 게 가짜입니다. 위에 걸 가지고 아래 가짜를 만든 건데 이 영상 보시면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는데 무슨 책인데 그 책 코너가 설명이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 브레인 뭐 써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요. 치매 예방을 위한 뇌 운동 관련 책 코너라고 둔갑을 시킨 겁니다. 실제로는 일반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를 치매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항상 건강 문제가 이슈인데 이거를 거기다 연결시킨 겁니다. 이게 가짜 영상이 퍼졌습니다. 자, 그럼요. 이거 좀 더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내용 보시면요. 이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게 이게 합성 영상인데 러시아의 국영 매체가 SNS에 이 영상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SNS는요. 이게 국영 매체인지 아닌지 이런 거 표시할 의무가 없는 매체랍니다. 지금 다른 SNS 같은 경우는 국영에서 운영하는 매체면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다 이런 걸 표시해야 되는데 이 SNS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전혀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바이든이 본인이 치매 걱정하니까 저런 책을 고르는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짜 영상 뉴스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거를 버젓이 국영 매체가 SNS에 올린 겁니다. 자, 이상희 교수님. 이거요. 지금 국적 불문제 가짜 뉴스가 진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각국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내년 총선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지금요? 일단 첫 번째는 이런 SNS가 그 발달 속도가 무진장 빠릅니다. 예.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정도로 속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도 자체가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병폐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뭐 스레드는 아다시피 뭐
상당히 그 유명한 새로 만든 지 생긴, 얼마 안 만든 됐지만 뭐 1억 명, 순식간에. 다섯 만에 뭐 1억 명 예. 정도가 접속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데 이게 국영 매체라는 표시를 해놓는다 그러면은 아 이게 정치적 목적이 있구나. 일단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죠. 이해가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당연히 바이든이 나이가 많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정치적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걸 진짜로 믿는다는 그대로 거죠. 믿어버리는 거죠. 이 가짜뉴스 뺑패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앓고 있는 사실상 새로운 어떤 디지털 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동관 내정자도 바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보적 예. 측면에서도 지금 이렇게 국적에 대한 국인 매체에 대한 표시도 없는 상태에서 예. 무분별하게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런 심리전.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국내 내부에서는 갈등이 부추겨지고 분열이 생기고 이런 어떤 정치적 이득을 본다는 거. 예.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까지 취할 수 있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에 대한 부분들은 보수와 진보 정치적 이득을 떠나서 사실상 이 문화 자체가 더욱더 심화되기 전에 예. 이건 빨리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 우선 뭐 언론사들이 자정적 어떤 예. 결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우리 장윤 기자, 장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편성권으로부터 독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편성권으로부터의 독립 자체는 가짜 뉴스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자성이 먼저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편성권에 공정성과 중립성, 객관성을 예. 지켜야 되겠다. 이 방송에 대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생긴 게 죄송합니다만은 편성권의 독립 이전에 새롭게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시작돼서 새로 생긴 게 카르텔에 대한 독립입니다. 지금 카르텔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짜 뉴스가 생기는 겁니다. 이 카르텔은 뭐냐면은 자본과 편성권, 소위 정치 권력으로부터 나타나는 예, 예. 그런 현상에 이 부분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카르텔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지금 이동관 내정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카르텔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제가 장윤성 기자께 한 30초 정도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상당 뭐 말씀하실 거 하세요. 아니요, 뭐 저는 뭐 카르텔이 여기서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영상은 얼마든지 검증이 가능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바이든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뭐 김정은 위원장 뭐 가짜 뭐 이런 것들도 예. 이제 뉴욕에서 발견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언제든지 저런 검증을 하는 게 또 언론의 역할입니다. 예,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편성권과 카르텔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가짜뉴스에 대한 편성권 얘기 아까 예. 앞서서 했던 발언을 조금 설명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김어준 씨가 등장을 했는데요. 고발이지만 또 고발이라는, 그러면 앞서 고발이 있었는데 또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이 교사분들과 관련해서 김어준 씨가 무슨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고 어떤 고발로 연결되는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자, 그럼 어떤 발언이었기에 그러는지 그 위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그 사안에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국민의힘 3선 의원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다시 정정해 놓고 사실적인 근거도 없고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이렇게 한 사람을 매장하고 가짜를 또 만들어내는 이런 사회를 보고 분명하게 이거는 이제는 심판해야 되고.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저 서희 초등학교 관련된 큰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중진 의원 뭐 이렇게 꼽았는데 갑자기 한기호 의원이 지목이 되면서 본인이 펄쩍 뛴 거죠. 내가 무슨 그러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문제를 삼은 겁니다. 지금 법적으로 문제까지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김어준 씨가 관련돼 있는데 그런데요. 최근에 또 김어준 씨와 관련된 이슈가 하나 또 불거졌는데요. 그 모습 역시 영상으로 확인해 봅니다. 근데 업무 추진비 관련돼서 받은 자료 중에 영수증의 경우에는 한 61% 정도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되는 상태로 카피돼서 왔다는 거예요. 쪼개기로 지출한 의혹이라든지 또는 절차를 위배해서 지출한 의혹들을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은 잉크가 휘발되지 않습니까? 잉크가 좀 휘발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추정해서 가필해서 제출하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보관하는 그대로 그 내용을 보여드린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법무부나 검찰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맞춰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그런 거예요. 정확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진짜 헛소리죠. 오래된 영수증이 읽기 힘든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그것만 날아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거예요. 국회에 나와서 일국의 장관이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좋겠어요. 그렇게만 해도 어디 가서 조사하지 않고. 김어준 씨의 저 발언이 문제가 돼서 법무부에서 굉장히 문제를 삼았는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뭔가 설명을 좀 내놨거든요. 일단 한동훈 법무장관이 아까 영상에서 봤죠. 백지 무슨 영수증 얘기해서 이게 오래 휘발성이 있어서 오래돼서 날아간 거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진짜 헛소리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무부가 이거 거짓이다. 법적 대응하겠다. 고발한다. 이런 입장 남겼는데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상호와 결제 시간은 법원 판결에 따라 가린 것이다. 한동훈 장관의 답변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휘발성이 있는 잉크가 날아가서 백지가 된 거하고 법에 따라서 가린 거가 따로따로 있는데 이걸 왜 섞어서 얘기했나? 지금 법무부는 아까 이런 문제를 좀 제기한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법무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좀 이렇게 나서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윤석 대변인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상황. 그러니까 굳이 김어준 씨 쪽에서 제가 변호를 하자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죠. 아,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무슨 뜻인지를?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거는 잉크가 휘발돼서 복사했을 때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 이 얘기를 한 거고 일부러 지금 가려서 특정 부위가 모든 영수증이 안 보인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잉크가 어떻게 거기만 날아가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아, 뭔가 섞여버렸나요 지금? 예, 섞인 거죠. 그 얘기는 지금 한동훈 장관 해명처럼 어떤 뭐 결제 시각이라든지 상호라든지 이런 건 가리고 하니까 당연히 그거는 특정 부위는 안 나오게 되겠죠. 그것하고 잉크가 휘발돼서 안 보인다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 아닙니까? 이걸 합쳐버리니까 특정 부위를 가린 것을 마치 잉크가 휘발돼서 했으니까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 식으로 핑계를 법무부에서 댄다. 이렇게 오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김어준 씨 얘기가 자꾸 논란이 된 이유가 이 건도 있지만 앞에 한교 의원과 관련된 그 사안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과거에도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의 입장, 주장이 나중에 보면은 조금 달라지고 이상하다. 이런 약간 뭐 가짜뉴스다. 이런 주장, 이런 비판까지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교 의원도 나오죠. 오죽하면 고소까지 했겠습니까? 국민의힘 3선 의원이 연루된 걸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교 의원이 발끈해서 고소까지 했는데 물론 뒤에 정정은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뭐 사과라든지 그런 게 없고 김어준 씨가 그래서 언론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뭐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언론은 기본적으로 정론 그리고 직필 아니겠습니까? 정론이라고 하면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 거고 직필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근거한 비판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분은 정론은 거리가 일단 멀고 직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난만 한다. 그래서 언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까지 제가 듭니다. 만약에 김어준 씨가 언론이라면 이런 약간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게 꼭 이런 방법을 써야 하냐 뭐 이렇게 묻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본인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헛소리다 이러면서 굉장히 뭔가 본인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런 상식을 초월한 이런 언행을 언론인이라는 어떤 그 탈을 쓰고 얘기한다는 걸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느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이번에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금 뭐 이 윤희석 대변인이 뭐 김어준 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과 비판을 가하셨어요.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아니 저도 사실은 저 한동훈 장관의 말은 뭐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왜 그러냐면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특활비 공개 소송이었거든요. 한 3년 5개월 정도 끌었는데 대법원 판결문에 뭐라 했냐면 개인들 누가 참여했는지 직책이라든지 이름 같은 거는 공개 안 해도 된다. 근데 식당 이름, 사용한 시간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시간에 가는 게 안 되는 거거든요. 특활비라는 게 쓰는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식당에 자주 가는지 예를 들어서 특정 식당에 많이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공개하라는 취지였어요. 대법원 판결이. 지금 법무부에서는 그 부분을 공개 안 간단한 게 된다라고 하나 한 거는 있어요. 지금 어떤 소송한 거죠? 측에서는 그럼 원본하고 대조해 보자.
지금 당신들이 준 거, 검찰에서 준 거하고 원본 나가서 비교해 보자. 예.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되면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주면 되거든요. 원본을.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게 휘발성으로 날아갔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옛날 우리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예. 지금은 이제 복사된 문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서들은요. 저도 요번에 한 이사하면서 한 10년 전 거 보니까 그대로 다 있어요. 영수증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휘발성 날아갔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면 자신 있으면 그분 특정인 비공개 전자 각서 쓰고 예. 그 변호사 했던 분이 있거든요. 예. 각서 쓰고 가서 원본하고 대조면 돼요. 근데 검찰이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거부하고 있나요? 그렇죠.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하겠습니까? 원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금 의심을 한다는 거네요. 예, 제가 지금 조금 보태겠습니다. 이게 장윤정 제가 기자. 그래서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예. 하승수 변호사가 낸 예. 이 법원 판결문의 별지 목록인데요. 예, 예. 여기 이제 제일 하단에 보면 그런 이게 내용이 카메라로는 잘 안 보니까 잡힐 그 텐데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 등 행사 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 번호, 승인 번호, 계좌 번호 등의 개인 식별 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싹 다 공개해도 된다는 겁니다. 법원 판결문이.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오도해서 한동훈 장관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뉴스타파하고 이 시민단체들이 전체 535건 가운데 61%가 판독 불가라고 하면서 쭉 뉴스타파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19년 9월 25일 그리고 시간이 안 나옵니다. 시간만 깨끗해요. 그다음에 가맹점명 그리고 그 장소만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경 뭔가 띠지를 붙여가지고 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원본 대조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원본 대조를 안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앞서 말씀하신 특활비 그다음에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23시 이후에는 금지돼 있습니다.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3시 이후에 썼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부분을 좀 공개하지 않은 것은 그다음에 생각하신다. 아니요. 시간 부분이 네, 시간 부분만 공란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장소는 상호는 왜 공개를 안 했냐? 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지출된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음식점의 경영,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거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문에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와 결제 시간을 공란으로 체크한 것은 뭔가 필경 공개가 곤란한 장소가 아니겠냐라는 의혹이 가능하다라고 하승수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법무부의 뻔뻔한 거짓말이다라고 하승수 변호사가 그럼요. 비판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게 논점이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김어준 씨가 말을 가지고 왜곡을 해서 헛소리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두 분 나왔는데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그 영수증 자체 지금 자료한 그 무슨 사용 내역 자체 이게 뭐가 수상하다. 약간 좀 이렇게 쟁점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니요. 이것은 민주당이 아니고요. 저는 민주당과 아무 상관도 없고 중요한 말씀은 법원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상희 교수. 글쎄요. 이제 거기 예상했던 대로 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주제에 대한 논점 자체가 그 영수증에 대한 부분을 고의로 가렸느냐 또 당연히 밝힐 의무가 있느냐에 대한 논점이 아니고 김어준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명백하게 증거를 감추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법무부 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성적인 의미로 햇빛에 가려서 영수증이 발해졌을 뿐이다. 이 말을 한 것을 마치 고의적으로 뭔가 숨겼다는 형태로 얘기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논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점의 사안은 사실상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는 사안이에요. 이 논지 자체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파장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집중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이분이 실질적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영향인데 아까 이야기하셨던 대로 이게 사건 본질 자체가 진실 논박으로 또 가게 돼버려요. 이게. 아니 교수님 제가 조금만 보태고 싶은데요. 이것은 앞서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독립 언론인 뉴스타파하고 시민단체인 세금 자바라 세금 도둑인가요? 이 단체 등이 해서 무려 3년 5개월 동안 걸쳐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했고요. 그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결과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 좀 할게요.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어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근데요, 제가 지금 판단 들길래 지금 보면은 휘발성으로 영수증이 날아간 부분을 알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아니다. 그 얘기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법무부에서 뭔가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을 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상호와 시간을 가린 걸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근데 법무부는 그게 법에 따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장윤성 기자나 정우택 부원장은 그걸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관계 문제 아닌가요, 지금요? 이 부분은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관계 문제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지금 질문은 맨 처음에 김어준 씨 가짜뉴스 얘기하다가 글로 넘어간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김어준 씨가 제대로 지금 사실관계를 알고서 말을 하냐. 그래서 제가 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고 영수증의 어느 부분을 가리느냐의 부분은 다른 질문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다툼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요? 지금 다르게 물어보셔야 이제 거기서 또 얘기를 할 텐데 그걸로 그냥 쓱 넘어가니까 저는 제가 얘기해놓고 제가 말귀를 그러니까 잘못 알아들었는지 의심할 정도예요. 잠깐만. 김어준 씨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착종된 상태에서 질문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첫 번째, 한기호 의원에 대한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저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어떤 근거와 정보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기호 의원 측이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법률 대응에 나섰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다퉈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별건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법무부의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나온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소송을 다퉜던 소송 당사자인 하승수 변호사는 관련된 별지 목록을 기자들에게 이렇게 주고 있어요. 사실이 이렇다. 그런데 법무부가 관련해서 원본 대조를 안 해주고 있다. 왜 안 해주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지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원 판결에서 공개를 해야 되고 공개를 안 해야 되는 걸 명시적으로 했는데 지금 장윤성 기자의 얘기 설명 그거예요. 법무부가 그걸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가렸다, 시간과 상황, 이거거든요. 이건 사실관계 다툼 부분이에요, 지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킬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여기서 우리가 판가름하기는 어렵고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본질과는 다르게 지금 가고 있어서. 지금 김어준 씨 얘기하다 말고 지금 영수증 얘기로 원본 대조하면 돼요. 아니, 김어준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어준 얘기가 이게 가짜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려면 김어준 씨가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잠깐만 됐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은 요 얘기는 지금 더 이상 해봐 여기서 판가름할 수 없는 거니까 요건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제 생각에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방송인 김어준 씨가 개인적으로 뭐 인기가 많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가 이런 법사위에서 내용 재판 소송 기록과 관련해서 별건으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한기호 의원의 이 가짜 뉴스와 세 건은 다 별건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같이 섞어서 얘기하기 어려운 근데 이슈인 제가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에는 그 안에 공통점은 김어준 씨거든요. 그래서 김어준 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김어준이 가짜뉴스 퍼뜨리고 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휘발성, 얘기 들어보세요.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휘발성 날아갔다. 특정 부위만. 업체 이름이라든지 시간 같은 것만 날아갔다. 그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얘기한 게 가짜다라고 법무부가 반발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김어준 씨 얘기는 그 한동훈 장관의 해명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 법적 추시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이라도 공개하면 돼요. 실물로. 영상 기자들을 딱 데려다가 공개하고 우리가 복사해 준 게 이게 원본 맞다. 그리고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적 추시를 하면 돼요. 근데 당신이 사실은 저도 못 믿겠어요. 특정 부위면 어떻게 날아갑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게 휘발성이 잠깐만요.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잠깐만요. 다 네 분 잠깐만요. 10초만 지금요. 얘기하겠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는 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요. 소재와 주제와 말씀하시는 게 너무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서로 이게 뭐가 토론도 안 되고 있고요. 어떤 패널 설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혼동한 거는 휘발유 영수증이 하나 있는데 그게 글자가 날아갔다. 이 부분과 법무부가 제출한 부분에서 상호와 시간이 제외됐다는 부분은 각각 다른 겁니다. 근데 김어준 씨가 그거를 섞어서 얘기를 했다는 게 문제를 삼은 거예요, 지금요. 이 부분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걸 법무부가 문제가 삼았고요. 그리고 지금 장윤성 기자나 현 부원장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법원 판결과 법무부가 가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죠. 맞습니다. 됐죠?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리하겠습니다, 이걸로. 정리가 된 겁니까? 이걸로 됐습니다. 아니, 더 다른 얘기 하실 게 있어요, 이거 말고? 네, 10초만. 아니, 제가 첨언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주제의 논점 자체가 가짜 뉴스였어요. 예. 가짜 뉴스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김어준 씨가 상당한 막강한 역량을 가지고 예, 예. 방송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냥 도덕과 윤리적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예, 예. 그런 이 가짜 뉴스에 대한 병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갑자기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논점 자체가 사실 알겠습니다. 김어준 씨의 도덕적 아니 문제가 그건 아니고 제가 지금 정리했어요. 예, 지금 예. 논점에 헷갈리면 안 된다고. 아니, 김어준은 가짜 뉴스라고 잠깐만요. 그러고 한동훈 장관은 가짜 뉴스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장관이 하는 얘기가 더 아니, 중요하지 잠깐만요. 않습니까? 법무부에서는 가려서 복사했다는 얘기를 김어준 씨는 지금 제가 정리했어요. 그 휘발됐다고 얘기한 거 그 얘기를 시청자 한동훈 장관이 그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알아서 쓸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그 잠깐만요. 얘기했잖아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는 자, 얘기예요. 잠깐만요. 제가 자, 요거 얘기만 예, 얘기할게요. 10초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이제 뉴스타파 보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2019년 9월 25일하고 시간만 공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그 신용카드 영수증을 써보면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휘발되려면 다 같이 날아갔어야 됩니다. 예. 근데 2019년 9월 25일은 있는데 시간, 예. 뭐 몇 시, 몇 분, 요것만 빠져 있다. 왜 그런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법무부가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이건 좀 생각합니다. 다른 설명을 하신 건데요, 지금. 아니 가렸다니까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을 가렸다고. 잠깐만요. 여전히 지금 헷갈리고들 계신데 제가 가렸다고 얘기했어요.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그건 혼동하시면 잉크가 안 아니라고. 됩니다. 잠깐만요. 한동훈 장관이 백지가 됐다는 설명은 일반적인 영수증이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글자가 희미해져서 백지가 보인다는 거였고요. 법무부에서 제출한 영상은 상호와 시간을 가려서 냈다는 건데 지금 이걸 혼동해서 말씀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더 말씀해 주세요. 됐습니다. 더 이상 제가 발언기 안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제가 드릴게요. 이거 역시 지금 한동훈 장관과 김어준 씨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지금 날카로워요. 네 분 모두 조금 가라앉히시고요. 마지막 주제가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정구택 부원장과 그다음에 유희석 대변인이 짧게 좀 말씀을 좋겠어요. 박주민 의원이 김어준 씨와 관련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뭔가 검찰력을 동원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게 바람직한가? 국민의 언론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유희석 대변인, 박주민 의원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김어준 씨가 언론인이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언론인은 어때야 한다는 말씀 아까 드렸죠. 정론과 직필.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헷갈려 하시잖아요. 법무부에서 가려서 복사했다는 부분을 휘발돼서 잉크가 휘발돼서 나간 부분하고 섞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법무부가 뭔가를 가리려는 듯한 휘발돼서 뭐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는 듯하게 섞어버리잖아요. 그 부분을 계속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고 아직도 지금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데 법무부는 얘기했습니다. 상호하고 결제 시간은 가려서 복사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법무부가 책임을 지는 되는 그렇죠. 거예요. 설명을 하고요. 그건 다른 알겠습니다. 얘기예요. 예. 자, 이번에 정구택 부원장. 아니 김어준 씨가 방송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은 게요.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언론인은 더 뭐 어찌 보면 그 본인의 표현만큼 더 책임을 지게 있지만 사실은 뭐 거의 언론이라고 봐야 되죠. 지금 이제 본인의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근데 실제 방송 진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박주민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언론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사권을 갖고 있단 말이죠.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사실은 뭐 지금 검찰총장 누군지도 잘 몰라요. 대부분 한동훈 장관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 보는데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럼 벌써 이미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라든지 수사하는 사람들은 방침이 선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수사해야 되고 뭐 기소를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법적 조치하는 게 맞느냐 항상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은 법무부에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를 뭐 그냥 실무를 공개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겠다. 저는 뭐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동훈, 김어준 두 인물의 이름이 나오니까 그만큼 치열하고 이게 사실 국회에서도요. 두 인물 놓고 여야가 대단합니다. 사실은 토론을 벌이면요. 오늘 이 정도로만 좀 하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이 부분은요. 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언론 그 관점에서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어준 씨를 언론을 볼 것인가, 방송인을 볼 것인가, 뭐 이런 게 등등 지금 표현의 자유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걸 뭐 정치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언론적 시각을 보더라도 김문수 씨는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현 변호사님이 법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훼손할 때는 처벌받게 돼 있죠. 특히 이 김효준 씨가 일반인이 아니고 공인의 관점에서 한다 그러면 이건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명예훼손의 성립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실제 악의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인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여기에 대해서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 허위사실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이건 대단한 명예훼손에 들어가는 알겠습니다. 것이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힌트가 자꾸 어긋나세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과 그걸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게 맞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갈래를 치는군요. 이 주제가 자꾸 갈래가 점점 나가고 있어요. 그만큼 민감하다는 거죠.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민감한 유물로 반응을 보이고 있기는 이 부분도 사실이긴 합니다. 자, 다음은 약간 분위기 좀 시키려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행보가 있었거든요. 부산 방문했고 여러 가지 행사와 모습이 있었는데 그 영상 간단하게 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제일 큰 옷이랑 그러고 있어요. 아, 실하다. 그거. 실하다, 실해. 하고 잡으라고. 와, 싱싱하다. 자갈치 분장은 싱싱하다. 아니, 여사님,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여사님 바로 한 마리 까드릴까요? 생으로 먹는 거예요. 풀을 좀 떠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달게 해서 싸먹기도 하고 그냥 그거는 따로 좀 구워 먹을 수 있게. 구이. 자, 이전 주제로 지금 패널 네 분이 굉장히 뜨거워졌는데요. 잠시 영상 보서 조금 가라앉히셨어요. 이번에는 여당과 관련된 주제로 가보겠는데 키워드가 원래 탈당 권고였나로 돼 있습니다. 물음표가 찍혀 있죠. 이 홍준표 대구시장 얼마 전에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그럼 당원권 정지 10개월이 아니고 원래는 탈당 권고였을까? 이 얘기일까요? 관련돼서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과지옥이라는 것이 뭐 고향 마을의 불량배들의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제 그 가랭이 밑으로 지나갔다. 그러면서 그러면 가랭이 밑으로 지나가라고 하는 시정 잡배가 누구냐? 뭐 그것을 누구를 의미했을까 생각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저거 나보고 지금 저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윤리위원이라든가 대표도 당연하겠지만 그 위에 분도 그 안에서는 또 그 탈당 권고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기를. 그래서 분위기가 심각했구나. 자, 이 얘기를 언론 인터뷰했는데 내용이 의미심장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와이드가 김재원 최고위원을 추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목소리를 더 들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뭐 해석이지 뭐 그냥. 근데 대통령이지 그게 뭐겠어. 윤리위원이든 또는 뭐 그 징계에 넘기도록 한 당대표 또는 뭐 또 다른 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부당하게 자기를 탄압하고 있다 이런 의미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걸릴 수 있는 그런 병이 직업병인데 이거는 정치인 중에서 유독 홍준표 시장 한 사람만 걸린 병이기 때문에 직업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것은 그래서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직업병이라고 할 수가 없고 특수한 상황에 처한 특수한 분이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몇 가지 굉장히 귀를 잡는 얘기를 그런데 우선 첫 번째가 윤석 대변인
원래 탈당 공고부터 논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탈당 공고다 줄어서 당원권 좀 10개월로 갔다 이 얘기인데 뭐 들으신 얘기가 좀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이거? 그거는 이제 윤리위원회 회의석상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면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아마 전원을 들으신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윤리위원이 아니고 저분도 당원권 정지당에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최고위원직은 유지하고 계신데 누구한테 들은 건가요, 그러면?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데 예. 이제 중요한 건 또 홍준표 시장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난번 대구시장 선거 과정에서 경선하면서 굉장히 세게 부딪혔던 그런 구원이 있어요. 그럼 지금 감정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다 제가 이겁니까? 볼 때는 홍준표 시장 관련한 그런 어떤 코멘트를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받았다는 게 조금은 편향된 시각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럼 윤리위원회가 그러면은 원래는 당권 정지 10개월보다 더 강한 징계를 생각했다가 여러 가지 참작이 있어서 좀 깎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여러 위원 중에 탈당 권고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분이 있었다는 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거를 있었다. 탈당 권고로 갔다가 당원권 정지 뭐 몇 년으로 했다가 최종적으로 10개월로 감경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의견일 수 있다. 예, 서로 누구는 탈당 권고, 누구는 뭐 얘기하는 과정에서 합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탈당 권고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줄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표현하는 거는 어폐가 있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첫 번째 김재원 최고위원이 얘기한 중에 하나가 이제 탈당 공고부터 시작 이 부분이 귀를 잡았고요. 또 하나는 과하지옥이라는 표현을 홍준표 시장이 쓰면서 이게 또 논란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겨냥한 거냐 이거에 대한 설명 나왔거든요. 이거 정윤선 기자. 아까 김재원 최고께서도 시원하게 대통령이지 누구겠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웃으면서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좀 되죠.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징계 논의가 있었을 때 수해봉사를 해서 아마도 감경이 될 거다. 그래서 엄중 경고 수준이 되지 않겠냐라는 진단도 있었고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많으면 6개월, 적으면 3개월, 뭐 이런 정도에서 수준에서 끝날 거다. 근데 이제 수해봉사가 상당히 크게 반영이 돼서 경고 나올 거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깜짝 놀랐죠. 당원권 그거하고는 전혀 달랐네요. 전혀 다른 상황이 돼버려서 논란 이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과지옥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이야기한 레토릭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강단에서 이야기될 정도로 굉장히 독특합니다. 독특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아까 직업병 얘기가 아마 그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직업병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저도 참 관심 있게 많이 보는 입장인데 말도 빠르고 행동도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2%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애티튜드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계전의 정의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법을 하셨으니까 막 그걸 아마 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이 발발했을 때 바로 봉사활동으로 가고 여기 자숙 모드로 가고 사과 말을 최초로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왜냐 그러면 초창기에 이 당이 요즘 그런 어떤 민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격앙됐겠죠. 또 왜냐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이 잠재적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같은 생각도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은 시각이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보면은 강하게 뭐 탈당까지도 이야기 나올 수가 있겠죠. 지나가는 얘기로. 아마 그 얘기가 와전이 돼서 원래는 뭐 탈당까지 갔는데 시작이 거기서부터였다 뭐 이런 거기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유추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그 대변인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과하지옥에 그러면은 가랑이는 그 누구 가랑이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상이 누구를 보고 한 거냐? 저는 뭐 꼭 집어서 이야기 다닌다는 게 이것도 뭐 인권 관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요 말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계절의 정도 알고요 굉장히 민첩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선 행보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질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감히 그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교해서 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김재원 최고와의 구현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고 정치권이 영원한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나의 행복은 남의 불행 이거죠. 그런 원칙이 입각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영상에 2번 등장했는데 그 표현이 약간 와전됐다, 약간 잘못 해석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분위기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는 어느 소스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들은 건지 보지만 일단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와에 대해 저런 얘기를 꺼내서 오늘 좀 다뤄봤고요.
다음 얘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랜만에 언론 뉴스에 좀 등장을 했는데 일단 뭔가를 좀 개설해서 활동을 시작한다고 예고를 했어요.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새 M 방송국 나가기만 하면 100만 터지던데. 이번에 150만이요. 우리가 굳이 따로 유튜브를 해야 돼. 150만. 나는 그냥 정책적인 것만 한번 다뤄보는 방송을 해보고 싶다. 프로그램 이름은? 프로그램 이름. 여의도 바꿔보자. 리빌딩 해보자. 그래서 재건축. 지금 뭐 할래, 대표? 조합장 하면 돈 좀 벌더라. 바로 여러분이 조합원이 되십시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하겠다. 이걸 예고편 영상을 저렇게 만드는데 맨 끝에 있죠. 뭐 조합원이 돼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이 유튜브 채널의 이름이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래요. 이게 정말로 무슨 재건축 다 부순 뒤에 다시 짓겠다 이 조합이 아니라 유튜브 채널이 여의도라니까 아마 정치권을 딱 겨냥한 이 말로 들리거든요. 정근택 본장. 요즘에도 이준석 전 대표 가끔 연락하시죠? 뭐 일이 있을 때는 가끔. 예. 이 채널 이름 의미심장해요. 아, 이준석 대표가요. 재건축으로 재미를 좀 봤어요. 아, 재미를 봤다고요? 상계동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재건축. 아, 상계동에서 재건축으로 재미를 봤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냐면 상계동에 오래 살았고 예전에 아마 아파트 상계동에 거의 재건축을 많이 했거든요. 옛날 아파트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실제 재건축으로 약간 그런 걸 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떠올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실제 재건축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있으면 이제 원외 인사들이잖아요. 여기도 아마 국회의사당을 이렇게 뭐 재건축하겠다는 뉘앙스로 보면 좀 바꿔보자. 사실은 국민의힘에 지금 보면 이제 80년대생들이 어찌 보면 이제 당대표까지 갖고 이랬다가 지금 어찌 보면 양두구육 얘기하면서 밀려난 거잖아요. 징계 1년 먹고 일어나서 내년에 사실은 뭐 출마 여부도 지금 정확치 않지만 그래도 바꿔보겠다.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마 물론 뭐 여기도 바꾸겠다는 것도 있지만 더 의미는 이제 국민의힘을 좀 바꿔보겠다. 우리가 이분들이 다 어찌 보면 이제 지난번에도 뭐 천하용인으로 뭐 당대표 최고위원에게 도전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 더 강한 표현이 여의도 재개발위원회 뭐 이런 게 더 강한 거 아닙니까? 왜 재건축이라고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인 머릿속에 재건축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아, 본인의 어떤 실제 삶과 또 관련이 좀 있었다? 근데 재개발은 사실은 어찌 보면 약간 구시가지 이렇게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의도를 재개발한다? 여의도의 이슈는 재건축이에요 또. 여의도 그 앞에. 그런 것까지 감안한 거 아니냐?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여의도 자체가 어쨌든 뭐 구시가지를 재개발하는 건 아니니까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윤석 대변인 하신 말씀이 있으신 표정인데요. 지금 뭔가 살짝 좀 지적을 하시고 싶으신 표정인데. 뭐 지적한다기보다 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뭐 리모델링이든 다 좋습니다. 뭐 저희 당 분들이고 뭔가 그 여의도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그런 의도니까요. 그 선한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고 다만 이렇게 저런 이제 영상을 보면 조금 그 국민 눈높이에 좀 맞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본인들이 굉장히 편하게 뭔가를 전달하는데 조금 더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어떨까. 아마 보신 분들은 느꼈을 겁니다. 살짝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 채널 개설해서 뭐라도 얘기를 하겠죠. 아마 정치 관련된 얘기를 할 걸로 예고를 한 것 같아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라이트 훅이요? 이게 뭐 퀀툼입니까? 지금 라이트 훅이 키워드로 등장을 했는데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사진 좀 보시면 저게 지난 25일에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지금 저 약간 검은 옷 입으신 분이 우리나라 분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외교관이랍니다. 뭐 1등 서기관? 뭐 이렇게 좀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분이 주먹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로 파이트 하면서 주점 직원에게 폭행을 가했고요. 더군다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체격이 대단히 건정하고 지금 얼핏 사진 약간 흐릿하긴 하지만 검은 옷의 저 인물 뭔가 전체적 체격이 건장한 것 같거든요. 저렇게 주먹질을 했대요. 만취 상태에서요. 그것도요. 무슨 처음에 줄 서는 문제가 논란이 됐다는데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리고요. 이게 이렇게 알려진 뒤에 이제 발칵했죠. 우크라이나 대사관도 뭐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좀 안 좋게 돼버렸는데 온라인상의 반응들이 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 헌금 모아 대사관에 보냈는데 답례품이 후기입니까? 이거요 정말 이게 단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반응. 그리고요 싸우고 싶은 것 같은데 저분 전쟁터 최전방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잖아요. 글로 보낸다. 외교관이라 저 사람은 전쟁터로 가야 된다. 그리고 외교관이 외교에 먹칠하고 다닌다. 이런 날카로운 아주 싸늘한 반응들이 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상희 교수님.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하고. 굉장히 큰 전쟁 중인데 외교관이 정말 이거 본분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저게 그냥 뭐 지나가는 가짜 뉴스였으면 참 좋겠다. 저것도 가짜 뉴스였으면 차라리 낫겠다. 차라리 낫겠다.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저게 사실이니까 예. 이게 도대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봐야 될지도 사실 걱정이 되고요. 뭐냐 그러면은 조금 전에 그 반응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에 지원금도 보내고 싶고 성금도 보내고 싶고 우리가 좀 사실 그런 도움을 드렸거든요. 동정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선의적 감정도 많이 유발하고 있는데 그 선의적 감정에 배신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것도 자국의 외교관이 그것도 우박이라고 이야기하는 한국에 그러니까 선의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 도대체 이게 자국의 국민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수십만 수백만이 사상이 되고 건물이 파손이 되고 전쟁의 상황에서 1년 넘도록 지극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저게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통상적으로요 우리가 깃발 효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플래그 임팩트 즉 깃발 안에 모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그걸 차치하고더라도 오히려 국가에 대한 체면과 국기를 훼손시키는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지금 뭐 참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생각했고 우리 외교관들도 혹시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반면 교사를 좀 삼아야 된다 이런 거. 반면 교사 삼아서 지금 외교관들이 우리가 이래 국정을 해보면요, 좀 약간의 흐트러진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런 걸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걱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외교관들의 품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윤선 기자, 사실 이거 우크라이나 당국도 속 터질 일 아닙니까 이거는요? 매우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죠. 당국의 외교관이 밖에 나가서 주재국에 가서 저런 사고를 친 데 대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매우 부끄러울 것 같고요. 또 여기 와 있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저런 사람 때문에 왜 괜히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람이라 그러면 같이 도매급으로 비판받기 때문에 사실 외교관은 그 자국 민간인이 문제를 일으켜도 그런 거 수습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사실 영사관 뭐 대사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자국 국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데 일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사고를 치고 다니는데 이런 분이 한 분이 아니고요. 과거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그분도 있었어요. 이태원 옷가게 직원 폭행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뉴질랜드 대사관 직원이 또 2016년에 우리나라 경찰을 밀친 사건이 있었고 또 2021년에는 미국 대사관 직원 부부가 짝퉁을 팔다가 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럴 일이 다 있었군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 외교관들도 외국에 가서 사고를 칩니다. 주 칠레하 한국 외교 그러니까 그 대사관에 있던 외교관이 미성년자 성추행을 한 사건이 있었고요. 당시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어서 이분은 국내로 소환이 돼서 바로 재판에 넘겨졌고 바로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징역 3년의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에티오피아에서도 또 비슷한 일이 있었고 해서 사실은 전 세계를 망라하고 외교관들의 이런 그릇된 행태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벨기에 대사분이 그것도 참 논란이었어요. 옷가게에서 나와서. 그 영상 과거에 꽤 많이 회자됐거든요. 다시 한번 불러오죠. 벨기에 당국에서도 굉장히 난처하게 돼서 바로 소환이 돼서 본국으로 갔죠. 근데요, 정구택 부원장 지금 변호사신데 사실 이 우크라이나 외교관이요 경찰까지 폭행을 했어요. 이것도 사안이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근데 당시에는 현행범 체포됐지만 면책특권 대상으로 일단 석방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또 면책 특권으로 처벌 안 받고 넘어가는 겁니까? 이거 사안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 우크라이나 본국에서 면책 특권 포기하지 않는 한은 제가 보기에 처벌은 안 받게 돼 있습니다. 아직은 면책 특권을 어떻게 한다 입장이 없죠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관의 특권이라 할 수 있죠. 형사처벌은 안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저는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갔지만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살상무기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고 있지만 예. 포탄도 부족하고 뭐 예,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되면 당연히 여론이 안 좋고. 그럼 한국 여론도 중요하단 그렇죠.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본국에서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쯤 되면 우크라이나가 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 정도면은 면책 특권이고 뭐 이거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화면 보면은요, 한국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성명을 좀 언론에 낸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 거주 우크라이나 공동체 성명서 이런 이름이 돼 있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역겹고 충격받았다.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의 행동 전적으로 비난한다. 부끄럽다. 이런 입장 냈고요. 하나 더 보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일반법에 따라 적절한 처벌뿐만 아니라 의미 있고 충분한 사과 기대. 일반법 얘기를 한 거니까 한국의 일반법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법을 따라서 처벌하라는 건데 아무튼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대신 또 사과를 해요. 우리의 깊은 사과를 한국 분들 좀 받아주세요. 유석 대변인, 이쯤 된 분위기가 좀 심상치는 않네요, 지금요. 그렇죠. 한국에 와 있는 우크라이나 분들이 나라 생각 제일 먼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외교관이라는 분이 저렇게 했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지금 전쟁 중에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마 본국에서 우크라이나 본국에서 이 외교관에 대한 면책 특권을 포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법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다. 그래야 아마 뭔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교민들, 한국 주재 교민들도 마음을 좀 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외교관 석방됐거든요. 그럼 대사관이나 뭐 대사관저에 어디 있겠네요, 지금요. 생각이 많겠네요, 지금. 본인을 놓고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가 나오는데 3세판이에요? 뭐가 3세판 만에 이루어졌다? 이런 뜻으로 좀 읽히는데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전격 만찬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뭐 시간, 장소 이런 거 공개 안 했거든요. 근데 아마도 지금 시간상 보니까 지금쯤 만나고 있겠죠. 어디선가요? 서울의 어디선가요? 앞서서 폭우를 이유로 2차례 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3번째 조율 만에 만난 건데 뭐 어제 서로 만나기로 얘기가 됐고 뭐 양쪽이 다 원하는 상이었다. 그리고 오늘 배석자가 각각 보면 김영진 의원, 윤영찬 전 의원 이렇게 두 분들 배석이 돼 있거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 만찬이 불발된 상황이 돼 있네요. 지난 11일 그다음 19일인데 그때 당시에 호우 때문에 그랬고요. 그다음에 수해 문제 때문에 또 연기됐다가 이번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니까 오늘 만나는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뭐 연기됐다 취소됐다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쯤이요. 자, 요거 장윤선 기자. 네. 사실은 지금 시점이 묘하긴 해요. 지금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뭔가 압박이 세지고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또 한 번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체포동의안 뭐 제출 이런 게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시점에서 만나는데 오늘 이낙연 대표가 과연 무슨 얘기를 이재명 대표에게 할까요? 들리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세게 얘기한다. 세다. 예. 그럼 어떤 분야로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당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현안 대응이야 민주당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말고 이제 당 운영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혁신위원회가 출범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당내는 물론이고 또 언론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당 내부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세게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혹시 이재명 대표의 지금 검찰 수사 상황 등등 사법 리스크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거나 지적을 좀 할까요? 이건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가능성도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꺼내는 건 정말 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당의
고문이고 원로시니까요. 예. 배석하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약간 얼굴이 막 붉어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싸우게 하겠습니까? 벌써 이제 2번이나 미뤄졌고 3번째 언제 만나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예. 김영진 의원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예. 비가 그치면 우린 만납니다. 아 근데 비가 그치니까 만났네요 정말로. 네, 오늘인데. 비가 그치고 이제 폭염이 오니까 만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아마 장소는 종로 인근인 것 같고요. 만나서 어찌됐든 두 분 다 예. 사실 내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소수 정당으로 혹은 또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방식으로 된다면 예. 본인의 정치적 미래뿐만 아니라 또 사법적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두 분 입장에서는 지금은 어찌됐든 손잡고 이 산을 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큰 틀에서 보자면 언론인들이 막 이렇게 예. 좀 분열각으로 기사를 쓰고 싶어서 이거저거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 그러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만찬이요. 윤영찬 의원이 기자들 만나서 조금 비쳤어요. 이게 어제 성사가 됐고 양쪽이 다 원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자세히 알려주겠습니다. 다만 장소와 시간 이거는 비공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꺼냈거든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신경민 전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 측으로 다 알려져 있죠. 오늘 정치와이드가 좀 취재를 해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라는 것은 별 의미가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한 달이 넘어가지고요. 그냥 만날 때가 됐다고 본 거죠. 공개하는 것이 뭐 자연스러울 수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지지자들이 매우 극적이고 극성스러운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소란함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낙연 대표의 평가와 전망과 소회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매우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두 가지가 나는데 첫 번째로 이상희 교수님 지금 비공개 얘기를 신경민 전 의원이 살짝 얘기했는데 왜 비공개로 오늘 했을까요? 자, 이게 참 재밌는데요. 언제쯤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그치고 만난다. 근데 비가 그치고 태양이 뜨는데 태양이 두 개예요. 아, 민주당에 지금 민주당에 그런 뜻입니까 지금? 네, 그런 상황인데 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 그러면요. 여러 가지 우려될 수 있는 그런 사고 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발언 자체가 잘못 해석이 되게 되면은 이런 회동 자체의 의미가 훼손되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지금 뭐 7월 29일 날에 임시국회 완료되고 8월 16일까지 이제 휴회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백효동 문제, 그다음에 이완희 전 부지사의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뭐 검찰발로 뭐 체포영장이 청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좀 궁지에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세적으로, 정황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손을 잡아줄 것이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관건 주안점은 그거예요. 지금 그렇죠.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좀 더 나가자 그러면 딜을 한다 그러면 어떤 딜을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이야기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공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되든 안 되든.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오늘 나올 수 있다. 되든 안 되든 끝나고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원론적인 얘기로 서로 그렇게 무마되는 그런 형태로 발표가 될 것이고 만약에 좋은 어떤 조건이 된다 그러면은 또 그런 형태로도 발표가 될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은 오늘 만남 자체가 어쨌든 가장 급선무가 당내에서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검찰의 조사, 수사, 체포영장 등등에 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무조건 단합해야 된다. 뭉쳐야 된다. 도와달라. 이거 정도 브리핑 내용이 나올 것 같다. 현구태 부원장 지금 신경민 전 의원은 맨 끝에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불편해할 만한 얘기도 나올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가 오갈 걸로 보세요? 글쎄 모르죠. 근데 이제 1년 더 이상 됐거든요. 만난 지. 전현직 대표이기도 하고 지금 1년 만에 돌아오셨으니까 당연히 만나긴 만나야 되겠고 또 이낙연 대표 성향이 이렇게 뭘 이렇게 막 세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토론회나 이렇게 보면 이제 말을 좀 이제 가려서 하시는 분이잖아요. 언론 오래 활동에 대해서. 근데 비공개니까 좀 세게 하려고 비공개하는 거니까. 근데 또 뭐 배석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중요한 얘기들은 또 1대1로 합니다.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배석자가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외부에 알리지도 않아요. 이미 알린 거잖아요.
그리고 아예 지금 그냥 안 알리고 만난다. 그렇죠. 진짜 알리지 않죠. 중요한 정말 거는. 중요한 얘기는 아무도 몰라요. 당사자끼리 그냥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 제가 보기에 약간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보고 1년 뭐 또 갔다 왔으니까 만나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두 분이 덕담 얘기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도 하고 예.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아마 두 분이 이제 배석자들이 나오면 이제 발표를 하겠지만 예. 그네이 또 세세히 얘기 안 하겠죠. 제가 아까 뭐 정치 딜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총선이 가까워지고 막 공천된다 그러면 어딘가 모처에 만나서 할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난 데서 그런 얘기 아직은 오가겠습니까?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 막걸리를 나눠서 마시는지 어떤 이것도 모르고 그냥 추정만 할 뿐이에요. 뭐 그런 얘기도 살짝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어떤 식으로든 만남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사실은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을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막 이런 게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이슈가 나왔거든요. 본인은 좀 부인을 일단 했는데 그 목소리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님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거나 면회를 한 적도 전혀 없거든요.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예, 변호인들도 그 건 관련해서 만난 적이 없어요. 자, 저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앞서서 무슨 이내처럼 만났다 이 보도에 대해서 아니 뭐 나는 일면식도 없다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는데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 보도가. 화면 좀 보겠습니다. 무슨 보도인가 하면요. 이거예요.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측근 만났고 그 뒤에 이화영 부인과도 통화했다. 그러면서 이 측근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보도 내용에 실명까지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대학 동문인데 40년직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박찬대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서는 얼굴도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 근데 이 측근 이 누군지까지 보도된 상황에서 아직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그러니까 아내, 법정에서 어떤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이와 관련해서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소란을 피워서 재판이 파행이 돼서 우리가 들었어야 하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본인의 목소리가 지금 막혔어요. 남편이 지금 자기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나와서 우리 남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대표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되고 배우자가 보여준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정도의 역대급 선당후사를 보여준 사람이 있나 싶어요. 선당후사를 빨리 보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갑자기 두 명의 인물이 주목이 받는 거 박찬대 최고위원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등장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무슨 상황으로 읽고 계십니까? 자, 일단 박찬대 최고위원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말씀드리면 보도가 먼저 나왔어요.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최측근을 만났고 이화영 부지사 측을 만났다는 거죠. 측을.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와 최소한 한 차례 통화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묻는 질문에 답변을 본인은 이화영 부지사를 구속 후에 만난 적 없다. 보도는 이화영 부지사를 만났다는 게 아니고 최측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좀 다르네요.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만난 적 있냐 했더니 엄마를 만난 적 없어라고 한 거예요. 그 얘기고. 그리고 또 보도가 또 나왔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누굴 만났다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얘기도 하잖아요. 본인은 이화영 부지사 배우자 얼굴도 모른다. 통화만 했으면 얼굴을 모르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그 굉장히 아닙니다 해서 굉장히 유하게 답변을 하잖아요. 잘 보시면 질문에 대답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내, 그러니까 부인분 최근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누구 부인이냐. 지금 이화영 부지사 부인이잖아요. 윤희숙 전 의원이 얘기한 대로 남편 입장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 본인 형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갇혀 있잖아요. 10개월 됐습니다. 뭔가 자기가 다 뒤집어 쓸 수 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본인이 온갖 이 사법적 이 책임을 다 뒤집어 쓸 위기에 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선당 후사보다는 일단. 그런데 부인이 저렇게 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 뭐. 아무튼 정치권에서 그 부인의 모습과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고 있고요. 그리고 8월 8일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또 잡혀 있다고 그러죠. 그때는 과연 어떤 얘기일까?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